그래서 돈을 왕창 풀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제 확장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를 예전처럼 막 올릴 수 있느냐? 가보자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정상이 정상화되면 정말로 경기가 좋아질까? 정말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제가 차트 시트 듣기 뭐 별로 이렇게 탑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교실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잡주 갖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증권사 직원인데 고객의 돈을 매매를 하고 제 돈을 매매를 하면서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주식을 하겠느냐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식은 그 시대의 패션이 있는데 그 시기를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있어요.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어떤 걸 모르시냐면요. 가장 최근에만 얘기해 볼게요. 2015년도에 바이오가 10배 떴습니다. 바이오, 제약,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게 10배 떴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IT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10배 뜬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신고지수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우리 시장이 계속 1년 내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5배, 10배 뜬 섹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북경협주입니다. 2018년도에 남북경협주가 떴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1년 내내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10배 나는 섹터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5G가 떴습니다. 5G 장비들이 10배 떴어요. 그 당시에요. 그리고 2020년 작년에 팬데믹이 생기면서 작년에 소위 언택트 그리고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CJN이나 이런 종목도 급등을 하고 언택트 종목도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 시기에 가장 강한 종목들이 항상 있어요. 섹터가 있어요. 그 섹터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왜 불편한지 아세요? 예, 지금은 이미 다 많이 올랐어요. 경기 민감주도 다 올랐고요. 컨택트라고 하면서 뭐 항공, 여행 얘네들 다 적자예요. 지금 구조조정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지? 지금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이게 불편하다는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한번 조정을 보였다가 하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항상 새로운 게.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굉장히 저의 생각이에요. 제 분석인데요. 1997년 12월에 진짜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날인데 우리나라 디폴트 선언한 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디폴트 선언하기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 문제 없다고 그러고 외환보유가 뭐 있다고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12월에 디폴트 선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제가 96년도 입사했다 그랬잖아요. 1000포인트인데 277까지 빠졌습니다. 지수가. 1998년도에 277까지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999년도에 다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고 99년도, 2000년도에 뭘 만들었습니까? IT 버블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폭락하긴 했어요. 그때 IT 버블을 만들면서 새롭게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두된 개념이 뭐냐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생기면서 IT 버블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10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세상이 재밌습니다. 2008년도에 그 미국발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글로벌 금위기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8년, 2009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에는 어떤 게 생겼냐면 미국에 우리 다 알고 있는 빵주 있잖아요. 빵주가 뭡니까? 애플, 아마존 A, FAA니까요. 애플,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거기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얘네들은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 이런 거예요. 과거에 2000년도에 인터넷 IT 버블이 없었으면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지난 10년간을 향유했어요.
근데 세상이 되게 웃긴 게 위기가 생기고 나서 새로운 게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위기가 생겼어요. 2020년 팬데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직 사실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위기가 생겼는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요. 이제 1년 지났어요. 이 위기로 인해서 향후 10년 이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인터넷 기반의 어떤 산업이 10년을 향유했잖아요. 근데 팬데믹이 생기면서 언택트가 생기잖아요. 언택트가 생긴 상태에서 향후 10년은 뭐가 될까? 여러분들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혹시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계속 제 생각으로 제 판단으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언택트 시대에서 컨택트 시대로 간다.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언택트 시대에서 이제 리오프닝 시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택트 시대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컨택트 시대로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언택트 시대인데 언택트의 기반에 인터넷 기반에 컨택트가 들어오는 가상현실이 들어오는 거 현실이 이게 메타버스예요. 그런 시대로 이제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경기 사이클 갖고 자꾸 따지지 말고 성장 주냐 가치 주냐 뭐 고평가냐 이런 거 자꾸 따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고 세상의 변화에 맞게 추종하는 기업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변화에 맞게. 그런 기업을 투자를 그럼 지금 제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뭐 매매 기술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질문이 그거셨잖아요. 제가 막 갖고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을 거래하는데 매매 기술을 갖고 타이밍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종구 선정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메타가 그 이제 유니버스가 들어오는 게 가상현실에 들어오는 게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이런 거잖아요. AI 들어가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로봇, 음성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션 제어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미국도 메타버스 ETF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죠. 아니 지난 6월 30일 날 처음 생겼습니다. 메타버스 ETF가 미국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기 들어갈 게 뭐냐면 뭐 당연히 로블록스 들어갔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삼성전자를 제치고 대만의 TSMC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이제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드웨어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메타버스라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이버? 네, 그렇죠. 항상 내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음성 인식하는 몇 군데, 하드웨어 삼성전자, 네. 뭐 이렇게 있지 그렇게 떠오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게 뭐냐면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증권사 직원으로도 있지만 증권사의 선배로서 뭔가 후배들한테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약간의 그런 마음 좀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을 살면서도 지금 현재 나이면 제가 우리 저 부모님 세대도 있지만 그래도 선배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뭐 20대, 30대들이 연끌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얘기를 좀 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마음을 사실 좀 가지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얘기하다 그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스타트업 기업들의 조그만 기업들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성 인식도 그렇고 뭐 전자선명 기업도 있고 되게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원격 의료 이건 좀 정치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 말 많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소위 AI 뭐로 인해서 그 빅데이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항암 파이프라인 있는데 항암제를 막 옛날에 사람이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더 잡아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상장 회사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다 영세합니다. 언제 부도날지도 몰라. 이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못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너무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섹터들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조금 반짝하다가 망하고 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뭐 제가 할 문제가 뭐 진짜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왜 좋은 기업인데 현재 좋은 주식이 아닌 그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는 건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는 걸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긴 얘기를 했는데요. 당장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카카오, 4위가 네이버, 5위가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의 애플의 시가총액이요. 2.3조 달러입니다. 2.3조 달러가 얼마냐면요. 2,500조예요. 2,500조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2,400조입니다.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예요. 전체하고 똑같아요. 걔네들은 1위부터 빵주 5개 있잖아요. 네. 5개 다 합치면은 1경이에요. 1경. 그렇거든요.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였냐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2조 달러 넘어섰어요. 2년 전에 1조 달러였어요. 얘네들이 애플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따라가. 애플은 좀 조정 보이고 얘 따라가고. 그리고 얘가 오는데 또 딴 놈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렇게 사이즈가 커진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돈을 벌고 미국처럼 선형적으로 올라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밑에 있는 현대차하고 삼성에서 얘들이 또 좋게 돼서 얘들이 올라와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하반기 얘기하면서 여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당분간 시장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몇 개 종목을 놓고 지금은 얘가 가. 그러면 이거 갖고 하다가 얘가 좀 멈춰요. 어느 순간에. 카카오 네이버가 멈춰요. 그 밑에 있는 걸 쳐다봐야 돼요. 현대차, SDI 요런 정보들 찾아봐야 돼요. 기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얘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갈 거예요. 요즘에 삼성 SDI, 삼성전기가 움직이거든요. 얘네들도 서 있는 동안에 그 얘가 또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올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거래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막 전문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좀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섹터를 굳이 본다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백신 맞아가지고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이 되면은 여행주가 되고 보복 소비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냐면요. 이 얘기도 지금 질문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맨날 고민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뭐냐면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아요. 비트코인 급등, 그리고 내가 사는 집값 올라서 기분은 좋겠지만 집값 비정상 맞잖아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하면 비정상 맞잖아요. 주식시장? 지금 우리 시장이 완전 고평가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단기 급등한 건 이거 비정상이에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건 사실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올라오고 폭락 안 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어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비정상적으로 올린 건 많죠. 최근에 유가도 그랬고요. 미국의 목재 가격, 구리 가격, 철광석 가격, 에브리띵 랠리라 그래요. 모든 자산이 전부 다 급등을 지금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제가 뭘 표현 드리고 싶냐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정상이 정상화되면 정말로 경기가 좋아질까? 정말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경험적으로 볼 때. 그냥 우리 일상의 경험으로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보복 소비라고 하는 것도 비정상 아니에요? 비정상이잖아요. 그 자체도. 그러니 예전에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우리 경기도 안 좋았어요, 사실요. 안 좋았어요.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가 좋아지느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일시적일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습니다.
일시적 이력거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주식으로 돈 벌었거나 뭐 주택으로 뭐 부동산으로 돈 벌었거나 뭐 코인으로 뭐 이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보복 소비 때문에 소비주가 오를 거야. 아니면 뭐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경기 민감주 사야 돼. 이런 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냥 순환하면서 사이클로 움직이니까 그 사이클링을 좀 이렇게 계속 타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고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이게 순서가 바뀌면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구조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어요. 전기차 성장하잖아요. 우리 보이잖아요. 길에 보이지 않습니까? 전기차. 당연히 전기차 성장, 자율주행 성장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교육 부분에 온라인 교육 성장할 거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장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면, 뭐 사이다 뭐 이런 게 성장합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기업을 가지고 계속 투자하려고 하면 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2030 뭐 연끌한다 그러고 뭐 사실 제 주변에도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요. 거의 뭐 자기 돈 한 3, 4억 갖고 뭐 12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그게 꼭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거예요. 경험적으로 볼 때 지난 20년, 30년 동안 봤을 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하락이 없었느냐? 근데 하락이 꼭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하락을 바라는 것처럼 또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정책 당국에서는 자꾸 야 너무 그러지 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라고 얘기한다고 그들이 안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분명히 계속해서 돈이 보이는 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꺾일 거라는 걸 두려워해서 지금 못하느냐. 저는 또 그것도 반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시장이 공교롭게 제가 잠깐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미국 시장은 중간에 가다가 위기가 생기고 가다가 위기가 생기더라도요. 선형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적립식으로 계속 이게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나는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나 이쯤에 있고 얘는 계속 올라가서 계속 내가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냐면 500에서 1000포인트까지 10몇 년 동안 있다가 폭삭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1000에서 2000까지 10몇 년 동안 있다가 폭삭 내려갔다가 이번에 또 이제 3000을 온 거예요. 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요. 저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시황을 이제 저보다 연륜 있으신 분이나 우리 회사 뭐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시장이 한 2,600 그 정도 한 3,000 전후로 해서 앞으로 또 한 10년 동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안 빠지면 게 예전처럼 폭락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정말 오랫동안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우리나라는 그래서 선형적 시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그냥 들고 가면 안 돼요. 이게 단절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박스권으로 꽤 오랜 동안 횡보하지 않을까 등락하면 횡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폭락할 거로 생각하면은 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선형적으로 움직이면 그 안에서 좋은 기업은 좋은 주식이 돼요. 그런 시장이 폭락만 안 하면. 그러니 시장이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나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어떻든 간에 이 안에서 재테크를 이뤄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욕심이라는 게 나중에 또 질문이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제게 오늘 편하게 질문 주시니까 저 여러분께 편하게 좀 말씀 드려보면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증권사 직원이니까 저도 얼마나 기회가 많고 그렇겠습니까? 온갖 정보가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정보 주는 친구 한 명이 후배가 이거 형님 요번에 한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그래? 소위 말하는 잡주예요. 제가 생각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어요.
7배 올랐어요. 한 달 반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근데 사람인지라 좀만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어제 제가 오늘 녹화하는데 어제 이 친구가 형님 요번에 요거 뭐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뭐 여태까지 안 했고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어제 한 500만 원 샀어요. 500만 원 샀는데 오늘 아침 마이너스 20%라서 마이너스 20% 100만 원 손절매하고 여기 왔습니다. 이게 저처럼 정보가 이렇게 많이 듣고 외면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심리예요, 심리.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자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증권사 지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라고 말씀을 또 주변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주변에서 제가 어떤 욕심이 나가지고 베팅을 하고자 할 때 막 이럴 때 이제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야, 박 부장, 너 저기 지중해 가서 요트 타고 하얀 집에 살고 싶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야 그럼 무리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재테크인데요. 재테크인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제가 정말 오랫동안 대고객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건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막 시작했거나 좀 경험이 많이 않으신 분들이 들었다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재테크가 내 삶이 있고 이게 재테크를 하지 않고 삶은 없어지고 망가지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나이가 50 초반이지만 아무튼 50이 넘은 남자가 무슨 뭐라 그래요? 이혼하는 드라마 그리고 애정부부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잖아요. 드라마는 아니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지는 않겠죠. 근데 어떻게 틀다 보니까 주식 관련 얘기들을 하고 있어갖고 제가 잠깐 주말에 봤어요. 근데 이 가장이 와이프가 처음에 500만 원을 줬는데 500만 원 갖고 100만 원 갖고 했나요? 막 하다가 재미도 좀 보고 그러다가 빠져가지고 자기 돈 다 날리고 집 다 날리고 장모님 집 다 날리고 그래 끝내 나중에 이혼하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TV에 나오는 드라마이잖아요. 저는 2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상하게 주식 투자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주식 투자 안 하면 뭔가 내가 포모 증후군이잖아요. 남은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는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주변에 그래요.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굳이 왜 지금 이제 해요? 여태까지 안 해도 잘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 이걸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제로금리 시대에 나는 은행에 넣어도 이자도 안 나오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는요. 세상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많이 해요. 원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고 잠을 못 이루고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가 한 명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사주긴 했어요. 그래서 들고 갈 수 있는 걸로 사주긴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지금 시장은 앞으로 불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매매의 기술이 있어야지만 돼요. 좋은 걸 잘 골라야 되고 기술이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그러니까 아무나 돈 벌 수 있는 시기는 끝났어요. 이제는 주식을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기로 좀 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가 아주 공격적으로 덤빈다. 그러면 손실이 나기 시작하고 처음에 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수익이 나면 중독되고요. 손실이 나면 열받아갖고 이걸 계속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거 점차로 그 수렁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러다가 만약에 조금씩 깨먹다가 나중에 확 빠져가지고 위기가 스몰 위기라도 스몰 위기는 있을 수 있거든요. 미국 테이퍼링 하면은 그러면 외환 취약국들이 디폴트 됩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겨서 푹 빠졌다고 해서 마이너스 30% 40% 반토막 났다. 이러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삶이 망가집니다. 죽도 밥도 다 안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무조건 다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저기 뭐 주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냥 절대로 아파트까지 안 빠질 것처럼 코요까지 절대로 안 빠질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당장 옆에 있는 일본의 가격을 보세요. 주택 시장을 보세요. 근데 왜 가까이 있는 일본 시장도 그렇게 어려운 주택의 버블 붕괴가 있었고 미국도 버블 붕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 경험하고 봤는데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영원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본시장에서. 그래서 그 정도의 생각을 좀 갖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주식시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권사 직원이 이제 직접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못하는 그 뭐랄까 일을 하는 팀이 있고요. 못하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영업 직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증권사의 그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매매 횟수에 정해져 있어요. 매매 횟수가. 그래서 우리 회사는 300%인데 300%라는 건 얘기 뭐냐면 내가 5천만 원 넣었는데 보통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는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5천만 원 넣었는데 오늘 샀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샀다가 팔려고 그러는데 이거 팔면 그 다음에 또 못 사. 그래서 그냥 갖고 이 회전수에 제한이 있어요.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 하루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만들었겠어요? 모럴 제도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고객의 돈을 운용해 주는데 자기 거를 사고 고객 걸 사면은 이건 걸립니다. 사실 증권법 위반이라서 이거 징계 받는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뭐냐면 증권사 직원이 자기 돈 넣어놓고 자기 돈 막 깨지고 벌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고객 관리를 어디 하겠어요? 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은 그냥 자기 거는 좀 롱텀으로 들고 가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증권사 직원이 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확실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맞고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들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직원에 많이 거래를 했죠. 그리고 예전에 그 금융실명제가 생긴 게 뭐 오래됐긴 했지만 그 전에는 뭐 이런저런 계산도 막 하고 막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많이들 했는데 실제로 실패한 경험과 성공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요. 성공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 베팅이에요. 베팅. 내가 어떤 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매매 원칙에 따라서 매수 이원칙에 샀어요. 사가지고 딱 갔는데 그날 상한가 들어버렸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매도도 없이 점상한가야. 상한가. 뭐 이런 일이 세상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나는 내가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투자해서 성공한 케이스 한 가지는요. 저는 주식을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기업만 갖고 있는 이런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톡스의 균주는 메이톡스만 갖고 있었어요. 걔네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걔네가 갖고 있든지 균주만 걔 갖고 있든지 라이센스를 걔만 갖고 있든지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또 이거 종목 얘기 저는 그 종목 얘기 되게 이제 꺼려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나 살까봐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얘기하면 이거 걸리거든요. 그래서 종목 얘기 제가 안 갖고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기업들을 잘 보면 그 기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 자기만 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걔만 하는 거. 그런 기업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그 기업 사업이 성공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갑니다. 진짜 10배 가요, 10배. 그런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걔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성공 사례고요. 제가 실패 사례를 또 말씀드릴게요. 실패 사례는 어떤 경우냐면 원칙을 안 지킨 경우입니다. 내가 딱 보기 아까 말씀드렸던 LG화학이 매도야 뭐. 그러니까 LG화학 때문에 실패가 아니고요. 어떤 종목이 있었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팔아야 돼요. 근데 그 회사 기업의 사장하고 잘 알아. 뭐 그랬다고 뭐 내부자 정보 들어서 한 건 아니지만 아니지 오히려 내부자 정보 때문에 망한 케이스죠.
잘 알아. 아, 뭐 괜찮대. 뭐 이번에 뭐 할 거고 뭐 그래서 이제 뭐 흔드는 거고 또는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올라갈 거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보통 기업의 CEO를 믿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의 어떤 도덕성을 믿고 거래하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내 원칙은 매매 기술인데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들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30% 40% 나면 나중에 거기다 대고 욕할 수도 없고 고스란히 나만 속타는 거예요. 내 돈만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참다. 손 좀 해야죠. 손 좀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내 원칙 지키지 않으면 실패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 하고 나서 금리 인상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상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전 세계가 우리 팬데믹 이전 생각하자고요. 우리 자꾸 팬데믹 생각하면서 막 코인에 미쳐있고 부동산에 미쳐있고 주식에 미쳐있고 그러는데 팬데믹 전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팬데믹 전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성장 저금리였어요. 전 세계의 성장이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금리 상황이었다고요. 저성장 저금리였어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고성장 고금리로 바뀌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요.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역사를 보면 돼요. 경제의 역사를. 경제를 미국의 저 카네기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철강부터 시작해갖고 1800년 그러니까 1900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900년이니까 100년, 120년 정도 됐죠. 이 120년 역사를 보면은 이미 한 텀이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드는 거냐면 예를 들어 철강 얘기해 볼게요. 철강이 미국이 번성했죠. 그러다가 철강이 얼마나 오염물질이 나오고 공해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지네는 자본만 하고 철강을 어디다 줬어요? 일본에 신일본 제철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다가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한국에 줬지 않습니까? 포철에 포항제철에 줬어요. 지금 이제 포스코죠. 이러다가 이게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중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도랑 베트남 넘어갔어요. 이렇게 계속 고성장으로 하려면 후진국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뭘 착취를 해서 죄송하네요. 거기서 어떤 고성장을 이뤄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게 텀이 전 세계 국가가 많이 평준화가 돼 있어요. 아프리카 이런 데 빼놓고요.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프리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계속 저성장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계속 떨어진 거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팬데믹으로 해서 돈을 왕창 풀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제 확장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를 예전처럼 막 올릴 수 있느냐? 가보자고요. 제가 단언은 못 하겠어요. 한번 가보자고요. 정말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테이퍼링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테이퍼링 할 때 미국이 테이퍼링 할 때 남유럽 피그스 국가들 디폴트 났고요. 그리고 터키, 브라질 얘네들 다 위기 생겼거든요. 요번에 미국이 테이퍼링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걔네들이 남유럽 부도나고 막 브라질, 터키 부도나고 막 이랬을 때 우리나라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조금 흔들리고 한 5%, 10% 많이 빠지면 10% 한 5% 빠졌다가 다시 다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강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강합니다. 경제 자체도 강하지만 내부적인 수급 여건이나 자금력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무너지는 이런 거를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뭐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고요. 테이퍼링 얘기하고 긴축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 어떤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 책 꼭 한 번씩 보시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그게 안 읽고 돈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책이라는 게 뭐 사실 이론만 갖고 내가 실전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실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보다도 주식을 하시려면 공부 좀 하시고 하십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 증권사 직원으로 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여태까지 혹시 한 번도 주식 투자를 안 했는데 이번에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여태까지 행복하게 사셨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꼭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어려운 시장에 굳이 내가 발을 담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혹시 뭐 비트코인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코인 하고 계신 분 계시면은 코인이나 해외 선물 이런 거 하고 계신 분은 그거보다 주식이 안전하니까 주식을 하시고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얘기까지 제가 주제로 볼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 즐겨 쓰는 말이라서요. 뭐 저희 증권사 직원들이 연봉도 높고 한때 막 상 좋고 그러면 이제 또 돈도 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씀씀이가 여의도 물가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뭐 위스키 5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먹고 취하나 소주 4천 원짜리 먹고 취하나 취해서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삶이고 그렇게 내 삶을 살고 재테크를 하면서 조금 공부해갖고 야 재밌게 좀 해봐서 뭐 좀 더 돈도 벌고 그리고 좀 이렇게 되면 이게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없이 여기에 막 매달려 있으면 삶도 피폐해지고 결국 더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